육화 줄거리. 무송이 동경으로 떠난 사이 방금 여는 서문경이와 노란하고 왕파는 이 둘의 통간을 주선하였다. 결국 방금 여는 비상을 먹여 무대를 죽이는데 염을 하는 하구숙이 자신에게 돈을 건네는 서문경을 의심하고 무대의 몸을 보고 독살된 것임을 확신하자 화장하는 그의 몸에서 뼈 2개를 빼내 간직한다. 시간이 흘러 무송이 돌아오자 형님의 죽음을 의심하여 조사하던 중 사건의 진상을 알게 돼 관가에 알렸으나 매수된 간원들로 인해 해결되지 않자 직접 서문경과 방금년을 처단하여 심판한다. 무송이 3월 초에 사람을 죽인 뒤로 2달 정도 감방에서 보내고 이제 맹주를 향해 떠나니 때는 정이 6월 전후라. 날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햇볕이 그대로 돌을 달구고 사무 쇠를 녹이려 든다. 새벽같이 떠나고 한낮에는 쉬고 이렇듯 길을 가기 20여일. 세 사람은 마침내 맹주 도령이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 십자파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맹주 노성은 바로 지척이다. 세 사람은 술집을 찾아갔다. 날이 퍽 덥습니다. 좀 들어와 쉬어 가시죠. 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또 요기를 하시겠으면 만두도 있습니다. 창 앞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나와서 맞는다. 머리에는 한떨기 꽃을 꽂고 몸에는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는 연지 연분을 바르고 꼭 여미지 않은 치마 사이로 허리가 엿보이는데 눈썹에는 살기를 띄었고 눈에는 흉광이 있다. 2명 방송공인과 함께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무송은 우선 등에 진 보따리를 끌러 탁자 위에 놓고 땀에 흠뻑 젖은 포삼을 벗었다. 2명 공인이 말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예서는 칼을 잠시 벗어놓고 술 한 잔이라도 편히 드시구려. 곧 봉피를 떼고 칼을 벗겨준다. 무송은 진심으로 살해함을 맞이 않았다. 그러자 부인이 만면에 웃음을 띄우고 나와 묻는다. 약주는 얼마나 드릴까요? 무송은 대답한다. 얼마랄 것도 없이 자꾸 데워내오슈. 그리고 고기도 한 너덕근 썰어오고. 만두는 그만두시렵니까? 잡수실 만한데요. 그럼 그것도 한 20-30개 내오슈. 부인은 얼마 안 있어 고기와 술과 만두를 들고 나와 탁자 위에다 버려놓고 권한다. 무송은 먼저 만두 1개를 집어서 반을 쪼개다가 물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이 만두소가 대체 사람의 고기로 만든 것이요, 개고기로 만든 것이요? 부인이 깔깔 웃으며 대답한다. 손님, 농담도 좀 작작하세요. 이 청평세계의 탕탕공곤에 사람의 고기나 개고기로 만두소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 만두는 조상 때부터 대대로 꼭 소고기로만 소를 하죠. 그래도 못 믿을 말이요. 내 일찍이 강호로 떠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큰 나무 우거진 십자파에는 행여 가질 말아라. 살찐 놈은 죽여서 만두소를 만들고 마른 놈은 산채로 강물에다 띄운단다. 그럽디다. 그러기는 누가 그래요. 다 손님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어 하시는 말씀이지. 아니,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만두소를 보니까 털이 2개 들었는데 아무리 보아도 흡사하니 불두덩 근처에 있는 털 같기에 그래 하는 말이요. 부인은 그저 가만히 웃을 뿐으로 그 말에는 아무 대답을 않는다. 무송이 다시 물었다. 이보시오 아주머니, 어째 바깥 양반이 배지 않소? 어디 외출했어요. 그럼 혼자서 밤마다 쓸쓸하시겠구려. 부인은 겉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괘씸히 생각한다. 이 녀석이 아마 죽고 싶어서 몸살이 나나 보다. 대체 누굴 보고 하는 수작이야. 어디 내 너를 가만두나 보아라.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도 얼굴에는 여전히 웃음을 띄운 채로 그런 얘기는 좀 그만두시고 어서 약주나 더 드세요. 잡수시고 나서 저희 집 뒷곁 나무 그늘에가 나가 앉으시면 아주 시원합니다. 또 쉬어 가시겠다면 저희 집에서 주무셔도 좋고요. 이 말을 듣자 무송은 정령코 내가 좋지 않은 생각을 먹고 이러는 거렸다. 어디 내 거동을 좀 두고 보자.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마디 한다. 아주머니 집 술이 어디 묽어서 먹겠소. 독한 것이 있거든 몇 잔 좀 주시구려. 정말 독하고 맛있는 술이야 있지만은 좀 탁했어요. 좀 탁하다. 우리 입에는 되레 좀 탁한 게 더 먹기 좋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혼색주를 내어왔다. 무송은 다시 한마디 한다. 이왕이면 좀 따끈하게 데워다 주시구려. 이런 술은 데워야만 맛이 더 나느니. 아시는 말씀이죠. 곧 데워내오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부인은 속으로 생각한다. 이 녀석들이 정말 죽을 수가 뻗쳐서 이러는구먼. 약탄술을 따끈하게 데워서 먹으면 그저 걷잡을 새 없이 넘어가는 줄이나 알고들 일어나. 그는 술을 데워내와 세 사람에게 권하였다. 자, 식기 전에 어서들 드세요. 2명 방송공인은 곧 사발을 들고 벌컥벌컥 한숨에 들이켰다. 그러나 무송은 술사발을 집어들며 문득 생각난 듯이 한마디 한다. 아주머니, 참 안주가 없구려. 강술이야 먹을 수 있나? 안 됐지만 고기를 좀 더 썰어다 주슈. 부인은 몸을 돌이켜 안으로 들어갔다. 무송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발을 들어 남몰래 한 구석에다 술을 쏟아버리고 바로 입맛을 다시며 한마디 하였다. 참 술맛 좋다. 바로 감노로구나. 감노야. 그 소리를 듣자 안으로 들어갔던 부인은 곧 달려나와 찰싹찰싹 손뼉을 치면서 외친다. 이 녀석들아, 어서 쓰러져라, 쓰러져. 마치 그 한마디 소리를 군호나 삼은 듯이 2명 공인은 그대로 교의에 가 앉은 채 보기 좋게 뒤로 나가 떨어진다. 이 광경을 보자 무송은 자기도 얼른 눈을 감고 마룻바닥에가 모로 쓰러져 버렸다. 부인은 깔깔 웃으며 그러면 그렇지, 갈 데 있더냐. 즉시 안에다 대고 소리친다. 소희하고 소삼이하고 얼른 좀 이리들 나오너라. 그 소리가 한번 떨어지자 안으로서 상판떼기가 흉악스럽게 생긴 녀석 둘이 달려나와서 우선 2명 공인을 마주잡이를 하여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부인은 그들의 탁자 앞으로 와서 위에 놓인 무송의 보따리와 2명 공인의 전대를 차례로 주물러 보더니 입가에 웃음을 띄우며 중얼거린다. 속에 돈이 적지 않게 들었나 본데. 하여튼 오늘 벌이는 잘했어. 새 녀석을 잡아서 만두 소만 맞는데도 또 값이 얼마게. 부인은 기뻐하기를 맞이 않으며 보따리와 전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시 나와 보니 소희와 소삼이가 요지부동하는 무송에게 메어 달려 한참 땀을 쏟고 있는 중이다. 부인은 그 꼴을 이윽히 보다가 큰 소리로 꾸짖었다. 이 빙축 맞은 것들, 밥이나 술은 걸기같이 잘 처먹어도 정작 일을 시키면 아무짝에도 소용들이 없구나. 저리들 비켜나라. 어디 내가 들어볼게. 이 녀석이 이렇게 돼지같이 살이 쪘으니 황소고기라고 팔기 꼭 좋겠다. 말라깡이 2 녀석은 물소고기라고 그러고. 어쨌든 마저 들어다 놓고 이 녀석부터 잡아야지. 한편으로 중얼거리며 한편으로는 먼저 녹사삼을 벗고 다음에는 홍경군을 벗어 팔다리를 허옇게 드러내더니 무송에게로 달려들어 그다지 힘도 안 들이고 그를 안아 일으킨다. 무송은 그때까지 정신을 잃은 채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그가 자기를 안아 일으키는 바로 이때를 타서 문득 번개같이 손을 놀려 부인을 획 밀어서 잡아뜨리고 2 다리로 그의 허리를 꽉 껴버렸다. 부인은 죽어가는 소리를 내며 요동을 쳤다. 이것을 보고 소희와 소삼이는 즉시 무송에게로 덤벼들려 하였으나 병력 같은 호통 소리에 그만 찔끔하여 감히 다시는 나서지 못하고 흡사 얼빠진 놈들처럼 멀거니 서서 보기만 한다. 부인은 아무리 요동을 쳐보아도 별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는 빌었다. 에구구, 허리가 끊어져 사람 죽겠네.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제발 좀 살려주슈. 에구구, 사람 죽는데도. 이때 문득 밖으로부터 한 사나이가 황황히 안으로 들어오며 장사는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꼭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무송은 벌떡 뛰어 일어나 왼발로 부인의 가슴을 꽉 밟고 서서 그 사나이의 위아래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머리에는 청사요 명건을 쓰고 몸에는 백포삼을 입고
허리에는 전대를 차고 이마는 툭 붉어지고 광대뼈는 불쑥 나온 얼굴에 수염을 길렀는데 나이는 한 35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다. 그는 무송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은근히 물었다. 호골은 대체 뉘신지요? 대명을 듣자옵고 싶습니다. 무송이 대답한다. 나는 양곡현에서 도두 지낸 무송이요. 이름을 듣자 그 사나이는 다시 한번 급히 물었다. 그러면 바로 경량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으셨다는 그 무도두가 아니신가요? 내가 바로 그요. 그 사나이는 무송에게 공손히 절하고 말하였다. 참으로 고성대명은 일찍부터 듣자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만나 뵈올 줄은 과시 몰랐소이다 그려. 이번에는 무송이 물었다. 혹 이 아주머니가 형장 부인이 아니시오? 예, 바로 이 사람의 내자입니다. 무송은 황망히 부인을 붙들어 일으키고 물었다. 내 보기에 두 분이 모두 심상한 이는 아닌 듯 싶은데 우리 이름이나 합시다. 마침내 그 사나이는 자기 내력을 밝혔다. 이 사람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청이니 본디 이곳 광명사의 종체원자로 있던 사람입니다. 한때 수틀리는 일이 있어서 그만 광명사의 중을 때려 죽이고 불을 질러 절한 채를 홀딱 태워버렸는데 감히 내게 대들려고 하는 자도 없거니와 또 관사에서도 모른 척하기에 이 십자파에다가 이렇게 술집을 내고 오는 터이지요.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술장사가 저희 생업 같아 보여도 실상은 이러고 앉아서 돈량이나 두둑하게 가진 이가 지나기를 기다려 술에다 몽한약을 타먹여 죽인 다음에 배를 갈라 잡아서 큰 덩어리는 황소고기라 속여서 달아 팔고 자투리 고기는 만두소로 집어넣지요. 이 사람이 약간 무예도 배웠고 또 천하호걸들과 많이 알고 지내는 까닭에 모두들 이 사람을 채원사 장청이라고 불러주는 터입니다. 저의 내자는 별명이 모야차 손이랑이지요. 밖에 나갔다가 지금 막 돌아오며 들으니 저 사람이 죽는 소리를 하기에 그래 뛰어들어 왔거니와 참말이지 도두를 이렇게 배울 줄은 몰랐소이다. 그러지 않아도 이 사람이 전부터 내자에게 일러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또도는 중을 죽이지 말고 행원 기녀도 죽이지 말고 또 귀양 가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안부 노충경락상공 장전에 제알로 있던 노달이라는 이가 새 주먹에 진간서를 때려 죽이고 오대산으로 들어가서 중이 되었는데 등에 꽃무늬가 있음으로 하여 세상에서 그를 화화상 노지심이라 부르는 터이지요. 이분이 지나가다 우리 집에를 들렀는데 저 사람이 그 살찐 것을 보고 술에다가 몽한약을 타서 먹이고 안으로 끌어들여다가 막 배를 가리려고 하는 판인데 때마침 이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그가 가진 60군 선장이 아무래도 범상한 이의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곧 해독약을 먹여 구해내고 형님을 삼았지요. 근자에 들으니까 청명수 양지라는 이와 둘이서 일용산 보주사의 적구를 빼앗아 가지고 괴수 노릇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 사람더러도 와서 같이 지내자고 몇 번이나 서신이 있었으나 아직 못 가고 있는 터입니다. 화화상 노지심과 청명수 양지의 대명은 이 사람도 익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양 이 사람에게 아무리 생업이기는 하더라도 몽한약도 사람 보아가며 먹이라고 일러왔건만 그래도 듣지 않고 오늘도 또 도둑게 이렇게 죄를 얻었습니다. 참말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였소. 대체 웬일이오? 모야차 손이랑이 대답한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첫째는 이 어른이 돈량이나 지니신 것 같고 둘째는 자꾸 나를 희롱하려 드시기에 그래서 그랬죠. 무송이 말한다. 이 사람이 본디 부인들과 수작하기를 좋아하는 성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께서 자꾸 내 보따리를 유심히 보시기에 그래 마음에 의심이 바짝 들어 어디 아주머니 동정을 좀 보자 하고 그랬던 게죠. 장청은 껄껄 웃고 무송을 후면 객석으로 청하여 드린다. 무송은 두 공인을 살려달라고 청하였다. 장청이 묻는다. 대체 도두는 무슨 죄를 지으셨으며 또 귀양살이는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이에 무송은 자기의 형수와 서문경이를 죽여서 돌아간 형님의 원수 갚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장청 내외는 찬탄함을 맞이 않는다. 장청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도둑께 구태여 마음을 악하게 잡수시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맹주 영내로 들어가셔서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느니 이 사람 생각 같아서는 아주 오늘 이 자리에서 저 2명을 없애버리고 이 사람과 함께 예서 지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만약에 적굴이라도 사양 않으신다면 이 사람이 몸소 일용산 보주사까지 모시고 가오리이다. 그러나 무송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생각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오마는 이 일은 결단코 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2 사람은 본디 나와 아무 원수진 일이 없는 터요. 더구나 얘까지 함께 오는 동안에도 내게 고맙게 하여 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저 사람들을 죽인다 하면 천리가 또한 나를 용납하여 주지 않을 것이요. 형장이 만약에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어서 저 2 사람을 구하여 주시지요. 장총은 그의 의기에 감복함을 맞이 않으며 마침내 손이랑에게 한 사발 해독약을 지어내오라 하여 2명 공인의 입에다가 흘려 넣어 주었다. 약이 들어간 지 반시각이 미처 못다 되어 2명 공인은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무송을 보고 말한다. 아주 세상 모르고 한잠 늘어지게 잤는 걸. 대체 무슨 술이기에 그리 독해. 원 몇 잔 먹지도 않았는데 이러니 이 집 잘 봐두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상 없어도 또 들러야겠는걸. 그 말에 무송이 허리를 잡고 웃으니 장청 내외도 함께 웃는다. 그들이 그처럼 웃는 것을 보자 2명 공인은 어쩐 까닭도 모르고 그저 건성으로 따라 웃는다. 그것이 우스워서 3 사람은 또 한 차례 웃었다. 장청 내외는 무송과 2명 공인을 후원으로 청하여 들여 닭 잡고 거위를 튀겨 새로이 술자리를 정돈하고 은근히 술을 권하였다. 호걸과 호걸이 만난 자리라 장청과 무송은 서로 보기는 비록 이날이 처음이어도 그 친숙한 품은 바로 100년지기다. 이날 밤을 편히 쉬고 무송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장청이 그렇게 섭섭히 떠나게 둘리 만무하다. 하루만 더 묵어가라. 하루만 더 묵어가라 하고 연하여 사흘을 붙드니 무송은 그들 내외의 후의에 깊이 감동되어 마침내 장청과 의를 맺어 형제가 되었다. 서로 나이를 따져보니 장청이 무송보다 5살 위다. 무송은 곧 장청에게 절하여 그를 형으로 불렀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마침내 무송이 떠나는 날 장청은 또 한 차례 연석을 베풀어서 그와 작별을 아쉬워하였다. 무송은 다시 칼 쓰고 2명 방송공인을 따라 부지런히 길을 걸어서 이날 낮쯤에 성내로 들어갔다. 곧 주하에 이르러 당청에 동평부 문첩을 드리니 부유는 보고 나자 2명 공인에게는 회문을 주어 동평부로 돌아가게 하고 무송은 즉시 문서와 함께 노성령으로 보냈다. 이날 무송이 노성령 앞에 이르러 보니 일자 폐 위에 큰 글씨 3개가 쓰여 있으되 안평채라 하였다. 공인은 그를 이끌어 방에 들게 한다. 무송이 방에 들자 10여 명 수도의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를 보고 말한다. 여보시오, 새로 오신 분이시오 그려. 뭐 청을 드릴 편지나 돈량 가진 게 있거든 내놔두었다가 이제 차발이 오거들랑 곧 내어주시오. 그래 나야만 사리봉을 맞을 때 덜 곰소이다. 우리나 당신이나 다 같은 신세라 그래 일러드리는 게요. 왜 상말에도 그러지 않소.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서러워한다고. 무송은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그렇듯 일러주시니 감사하외다. 내 편지는 없어도 돈량은 좀 가진 게 있지요. 하지만 제가 와서 고운 말로 청하거나 한다면 혹 모를까. 만약에 이놈이 바로 으르딱딱하기나 한다면 내 한 입도 안 줄 생각이요. 원 그 무슨 말씀이요. 생각을 고치시오. 그런다고 털끝만치도 당신에게 이로울 것 없으리이다. 그들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하나가 있다가 여보 차발이 왔소 한다. 10여 명 무리들은 그 소리에 쫙 흩어져 가버렸다. 무송이 보따리를 끌어놓고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과연 차발이 들어와서 묻는다. 누가 새로운 놈이냐? 무송이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요. 차발은 그의 위아래를 한번 훑어보고 나서 말한다. 내가 바로 경양강 위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장사냐? 양곡현에서 도둑까지 지냈다며
도무지 사리도 경우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그렇지만 이놈아, 예서는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내게 만만한 건 없으니 그리 알아라. 무송도 마구 욕짓거리다. 내가 들어서는 길로 대바람에 나를 으르는 게 아마 내가 돈냥이나 좀 집어줄까 하고 그러나 보다마는 내 한 입도 안 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정 달라고 하면 주먹이나 한 쌍 맛을 보여줄까? 내 아닌 게 아니라 돈은 좀 가진 게 있다마는 두고두고 술을 사 먹어야 할 테니. 차발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쿵쾅거리며 돌아갔다. 그가 돌아가자 다시 무리들이 몰려와서 짓거린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일러주었건만 그러신단 말이오. 저 사람이 저렇게 성이 잔뜩 나서 돌아갔으니 이제 필연코 관영상공께 여쭙고 당신의 목숨을 해치려 들고야 말 것이오. 그러나 무송은 태평이었다. 어디 제가 어쩌나 우리 두고 봅시다 그려. 난 조금도 겁날 것이 없소. 그의 말이 마칠까 말까 할 때 문득 3-4명의 무리가 방 안으로 썩 들어서며 새로운 놈 무송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친다. 무송이 대꾸한다. 아무데도 안 가시고 얘 앉아 계시다. 소리들은 왜 이리 지르느냐. 그 무리들은 와락 앞으로 달려들어 불문곡직하고 무송의 팔을 잡아 끌더니 그대로 데리고 점시청 앞으로 갔다. 관현상공이 청상에 앉아 있다가 5-6명 군안의 무리들을 한번 둘러보고 저놈의 칼을 벗겨라. 분부를 내리고 나선 무송을 내려다보며 꾸짖는다. 내 자세히 듣거라. 태조 무독 황제의 옛 제도에 무릇 새로 유배온 자는 반드시 100사리봉을 먹이라고 있느니라. 너도 혹 들어서 아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타디가 일어나 앞으로 나오며 무송의 볼기를 까려고 한다. 두타디란 매맞는 자가 아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요동을 할 때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곁에서 꽉 붙들고 있는 소임을 맡은 자다. 그러나 무송은 말하였다. 뭐 수고스럽게 이러실 것들 없소이다. 때리려거든 어서 때리슈. 내 그저 까딱 안고 맞으리이다. 만약에 단 한 대라도 피하는 일이 있으면 정말이지 내 호걸이 아니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한편으로 어이없어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웃기를 맞이 않는다. 원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저놈이 아마도 땅냄새가 구수해서 그래 저러는 게지. 무송은 다시 말하였다. 이왕 때리려거든 아주 힘껏들 치슈. 조금이라도 사정을 둔다면 되려 내 마음이 꺼림칙하니. 모든 무리들이 그 말에 또 껄껄거리고 웃는다. 마침내 군한 하나가 굴다란 곤장 하나를 손에 골라 들고 무송의 곁으로 와 선다. 그러자 문득 관영상공 곁으로 와서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무엇이라 속살거리는 사람이 있다. 무송이 눈을 들어보니 키는 6척이 넘고 나이는 한 28쯤 된 사람인데 해끄무레한 얼굴에 수염을 길렀고 머리는 흰 수건으로 싸매었고 몸에는 푸른 비단을 둘렀으며 손은 어인 까닭인지 흰 비단으로 동쳐매었다. 그가 무엇이라 속살거리고 나자 관영은 문득 무송을 향하여 묻는다. 무송아, 내 얘까지 오는 도중에 혹 무슨 병이나 앓지 않았느냐? 무송은 대답하였다. 병이라고는 도무지 알아보지를 않았소이다. 술도 잘 먹고 고기도 잘 먹고 밥도 잘 먹고 또 걸음도 잘 걸었소. 관영이 다시 말한다. 이놈이 정령코 길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여기를 왔다는데 과연 얼굴빛이 그저 말이 아니구나. 곤장은 두어두었다가 요 다음에 때리기로 하여라. 이때 양편에 서 있던 행장군안이 나지막한 소리로 무송에게 말한다. 자, 어서 병이 났습니다고 그러지. 정령 관영상공께서 인정을 두시고 저러시는 게니 얼른 몸이 불편합니다고 그래. 그러나 무송도 고집이 여간 아니다. 얘까지 오는 동안에 병이라고는 곧불 한번 얻어 걸리지 않았소이다. 사리봉인지 뭔지 어서 때리시오. 두었다가 때리시겠다니. 나는 워낙이 무엇이고 남에게 빚지는 것은 싫은 성미회다. 이 말에 모두들 또 껄껄 웃는다. 관영도 입가에 가만히 웃음을 띄우며 말하였다. 필시 저놈이 열병을 앓고 땀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래 저렇게 헛소리를 하는 모양이니 저놈 말은 더 들어볼 것도 없다. 어서 도로 갔다가 가더라.
분부가 떨어지자 군안의 무리들은 즉시 무송을 끌어다가 도로 방에다 집어넣었다. 또 수도의 무리들이 곁들어 와서 묻는다. 아마 관영상공하고 무척 가까운 이의 편지라도 가지고 있다가 바친 게로군요. 그런 편지가 내게 있을 턱이 있소. 아 정말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사리봉을 안 때린 것이 도리어 좋지 못한 조짐 같소. 필시 오늘 저녁에 와서 아주 물고를 낼 작정인가 보오. 아주 물고를 내다니 어떻게 낸단 말이오. 이제 저들이 밤에 와서 신 밥에다 썩은 생선을 먹여 잔뜩 배를 불려놓고 우리로 데리고 가지요. 그 속으로 데리고 가서 굵은 밧줄로 잔뜩 결박을 지어놓은 다음에 거적으로 둘둘 말아서 담벼락에다 거꾸로 세워놓으면 단시각이 못 돼서 저승길을 떠나고 마는데 이것을 분조라고 합니다. 그것이 분조라. 또 그렇게 말고 달리 죽이는 법은 없소. 또 있지요. 이번에는 임자를 단단히 결박을 지워서 땅에다 눕혀놓고 따로이 커다란 포대에다 흙을 하나 잔뜩 담아서 임자 배 위에다 올려놓으면 역시 반시각이 미처 다 못 돼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야 말게 되는데 이건 이름이 토포대라 하는 게요. 그 밖에 또 달리 죽이는 법이 없소. 왜 있기야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그중 독하지요. 한참 이렇듯 수작을 하고 있을 때 문득 군인 하나가 두 손에 큰 합을 하나 받쳐들고 들어와서 묻는다. 이번에 새로 오신 무도두가 누구십니까? 무송은 대답한다. 나요. 왜 그러시오? 그 사나이가 말한다. 관영상공께서 무도두 잡수시라고 점심을 보내셨습니다. 합 뚜껑을 여는데 보니까 술이 한 병이요, 고기가 한 접시요, 국수가 한 사발에 또 국이 한 대접이다. 무송은 혼자 속으로 생각한다. 아까 저놈들 말에는 쉰밥에 썩은 생선을 먹인다더니 이것은 뜻밖의 너무나 가분하구나.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아무려나 먹고 볼 일이다. 무송은 줄였던 김에 우선 술병을 들어 한숨에 들이켜고 다음에 고기며 국수며 모두 그릇을 비워두었다. 군인은 곁에 서서 무송이 다 먹기를 기다려 말없이 그릇을 수습하여 돌아간다. 무송은 혼자 속으로 웃었다. 이제 너희들이 또 어떻게 할 작정이냐? 어디 두고 보자. 이윽고 날이 저물자 아까 점심을 날라왔던 군인이 또 큰 합을 하나 받쳐들고 들어온다. 무송은 물었다. 왜 또 왔소? 군인이 대답한다. 이건 저녁 진지입니다. 보니까 또 술 한 병에 고기 한 접시에 생선국에 밥이 한 사발이다. 무송은 속으로 또 생각한다. 옳지. 이걸 먹여놓고서 그 분조라나 하는 법으로 나를 죽일 작정인가 보다만 아무렇게나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죽인다고 겁낼 내가 아니다. 무송은 또 달게 다 먹었다. 그가 먹고 나자 군인은 역시 말없이 완첩을 수습하여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군인은 또 한 사나이와 둘이서 욕통과 더운 물 한 통을 들고 와서 무송이를 보고 목욕하기를 청한다. 무송은 속으로 또 생각한다. 이제는 아주 마지막으로 목욕까지 시키는구나. 아무려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지. 무송이 목욕하고 나기를 기다려 그는 단신방 안에다가 등단을 깔고 사장을 치더니 아주 이불까지 주면서 고단하 쉴터인데 어서 편히 쉬십시오 한다. 이에 이르러 무송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하고 혼자 속으로 의아해함을 맞이 않았다. 별일 없이 그 하룻밤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바로 어제 그 사람이 세면탕을 들고 와서 낯을 씻으라 한다. 씻고 나니까 또 머리를 빗겨준다. 그것이 끝나자 고깃국과 밥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드시라 한다. 먹고 나니까 또 차를 드린다. 차마저 마시고 나니까 이번에는 여기서는 기거하시기가 불편하실 테니 방을 옮기시지요. 무송은 생각하였다. 방을 옮기자. 이제야말로 진짜 토로라나 하는 대로 끌고 가려는 게로구나. 하여튼 아무데고 따라가 볼 밖에. 무송은 단신방에서 나와 그가 인도하는 대로 뒤를 따라가 보았다. 그러나 토로란 도무지 당치하는 말이다. 널찍하고 정갈스러운 방에 탁자며 교이며 그 밖에 제반기구가 모두 새로 장만한 것뿐이다.
무송을 이 방으로 데리고 온 뒤에도 그 군인은 아침이면 머리를 빗겨주고 저녁이면 목욕을 시켜주고 또 끼니 때마다 술에 고기에 그런 대접이 다시 없다. 무송은 아무리 생각을 하여 보아도 자기 혼자서는 도무지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마침내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루는 낮에 그 사나이가 또 술과 밥을 가지고 왔을 때 한마디 물어보았다. 대체 누가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는 거요? 그는 대답한다. 소관영께서 보내시는 것입지요. 무송은 다시 물었다. 소관영이란 대체 누구요? 그는 또 대답한다. 도둑께서 처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때 공청 위에서 외머리하고 손목을 싸매신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관영상공의 자제 되시는 소관영이시죠. 내가 100사리봉을 면하기도 그런 그 사람이 자기 어르신께 말씀 여쭙기 때문이 아니오. 바로 그렇습지요. 이거 참말 모를 일이로구나. 나는 청하연 사람이요. 구로 말하면 맹주 사람인데 언제 어디서 보아 안다고 이러는 겐가. 이게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는 일이지. 그런데 대체 소관영의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뭐라 하오? 성은 시시이고 이름은 은이신데 곤봉을 잘 쓰시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들 금한표 시은이라 부른답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말하였다. 생각하면 저도 일개 호남자인 모양인데 이거 보시오. 하여튼 곧 가서 그분을 청해오. 그러나 그 사나이는 좀처럼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소관영께서 애초에 분부가 있으시기를 도둑께는 아예 아무 말씀도 여쭙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한 반년이고 1년이고 지낸 다음에 그때 가서 서로 만나도 보시고 자세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겠다고요. 듣기 싫소. 어서 가서 내가 꼭 뵙고 싶어 한다고 곧 좀 오시라고 그러시오. 그랬다간 소인이 여간 꾸중을 듣지 않는답시오. 만약 아무렇게 해도 청해올 수가 없다면 난 이제부터 술이고 밥이고 간에 도무지 입에 대지 않을 테니까 그리하시오. 사나이는 마침내 할 수 없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한동안이 지나서이다. 안으로부터 시은이 나와 무송을 향하여 공손히 절하고 뵙는다. 무송은 황망히 자리에서 내려 답례하고 물었다. 이 사람으로 말씀하면 상공치하의 일개 제수로서 일찍이 조난을 우러러 배운 적도 없는 터에 전일에 100사리봉을 면하게 하여 주신 것을 위시하여 매일같이 좋은 술과 밥을 내리시니 어인연고인지를 모르겠고 그렇다고 하여 달리 아무 분부도 없으시니 이는 이른바 공은 없이 그저 녹을 받는 격이라 침식이 불안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그려. 시은이 대답한다. 소재가 형장의 대명을 듣자온 지는 이미 오래나 길이 없어 배웁지 못하였다가 오늘날 다행히 이곳에 이르시니 그 기쁨을 이루 측량 못하겠으나 다만 아무것도 간대하올 물건이 없기로 그것이 못내 참게하여 진작 나와서 뵙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과히 허물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반년이고 1년이고 지난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나 보던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종작 없는 것이 아마 객적게 주둥아리를 놀렸나 봅니다. 아직은 구태여 아시려고 마십시오. 이제 차차 말씀 여쭙지요. 지금 말씀 못하실 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려. 실상인즉 제가 형장께 한 가지 청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다만 이번에 수천리 먼 길을 오시느라고 기력을 많이 상하셨을 것이니 그래서 반년쯤 지나 형장의 기력이 아주 회복되셨을 때를 기다려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한 차례 크게 웃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지난해에 석 달 동안을 학지를 앓고 난 끝에도 경량강 위에서 오직 맨손으로 호랑이 한 마리를 때려잡았는데 하물며 지금이야 말씀에 무얼 하겠습니까? 그래도 좀 더 기운을 기르신 다음에 여쭙기로 하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이 뒤에 나갔다가 천왕당 앞에 천석돈이 하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아마 근량이 제법 나갈 거려. 모르긴 해도 아마 4,500근은 실할 것입니다. 그럼 같이 나가 보실까요? 이 사람이 그걸 능히 드나 못 드나.
무송은 시은을 이끌고 천왕당 앞으로 갔다. 6월 염천. 떼약볕이 사문 내리쬐는 아래서 죄수의 무리들은 혹은 물을 져서 나르고 혹은 나무를 베고 혹은 잡다한 일을 하고 있다가 소관영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황망히 몸을 굽혀 예를 베푼다. 무송은 두 손으로 석돈을 잡고 두어 번 흔들어 보다가 크게 웃었다. 이거 정말 기운이 다 빠졌나? 좀처럼 들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려. 4,500근이나 되는 것을 어떻게 쉽사리 드시겠다고 그러십니까? 무송은 다시 웃고 말하였다. 소관영께서는 정말 이 사람이 못 들 것 같다 그러십니까? 무송은 곧 우통을 훌떡 벗어 젖힌 다음에 모두들 저리로 물러거라. 어느 틈엔가 그곳에 모여든 제수의 무리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무송이 두 손으로 번쩍 들었다가 내어 던지니 쾅 하고 땅이 울리며 한자 깊이나 푹 파묻힌다. 제수의 무리들이 놀라워함을 맞이 않을 때 무송은 다시 앞으로 달려들어 한 손으로 석돈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공중으로 치던졌다. 그 집채만한 돌이 사뭇 두 길이나 솟는다. 두 길이나 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청석돈을 무송은 얼른 두 손으로 받아서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시은과 제수를 돌아보았다. 얼굴빛도 까딱 없었다. 가슴도 뛰지 않았다. 또 숨도 차하지 않았다. 시은은 절하고 말하였다. 형장은 과연 범인이 아니시라 바로 천신이십니다. 제수들도 일제히 말한다. 참으로 신인이십니다. 소관영은 곧 무송을 청하여 사택당상으로 올라갔다. 송가 주인이 자리를 정하자 무송은 물었다. 그러면 이제는 말씀을 하시지요. 대체 이 사람을 무슨 일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제야 시은은 비로소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한다. 본래 시은은 어릴 때부터 창술 봉수를 좋아하여 강호의 이름 있는 사부를 쫓아서 부지런히 익혀왔다. 그래서 맹주 일경이 그를 별명 짓기를 그만표라 불러오는 터이다. 맹주 동문 밖에 시정이 있으니 그곳을 쾌알림이라고 한다. 산동과 하북의 객상의 무리들이 모두 와서 장사를 하는 곳으로 100여 개의 큰 객정과 수십 개의 도방과 태방이 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그만표 시은은 이곳에다가 크게 주육점을 내고 앉아서 장사를 하였다. 허다한 곳에서 매일같이 들어오는 돈만 하더라도 달이면 수삼백냥이 착실하다. 이렇듯 이익을 보아오던 것이 바로 두어 달 전이다. 그러던 중에 본영 안에 장단년이 새로이 동로주로부터 장충이라고 하는 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하여 그만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본래 이 장충이라 하는 자는 키가 9척이 넘어 모두들 장문신이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는 터이거니와 오직 키만 그렇게 클 뿐이 아니었다. 무예가 비범하여 창술과 봉술에 능하고 또 씨름을 잘한다. 과연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거니와 하여튼 툭하면 하는 소리가 3년 전에 씨름의 본고장 태하계를 가보았는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적수가 없었으니 넓은 천하에 아마도 자기를 당할 자는 없으리라는 것이다. 이자가 쾌알림에 들어오는 길로 시은을 내어 쫓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한 것이다. 물론 시은이라고 고분고분 물러날 위인이 아니다. 그러나 무예 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어이하랴. 주먹으로 맞고 발길에 채어 마침내 2달 동안을 자리에 누워있다 일어나게 되니 무송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시은이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손목을 동요매었던 것은 바로 장문신에게 얻어맞은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장문신이와 한번 크게 겨뤄볼까 하고 시은은 생각도 하였었다. 그러나 상대는 결코 장문신이 하나가 아니다. 장단년 수하에 정군이 또 있다. 만약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일이 아주 크게 벌어지고야 만다. 이리하여 시은은 감히 골수에 맺힌 한을 이제까지 풀지 못하고 지내온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시은은 무송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그러던 차에 형장께서 뜻밖에도 이곳에 오신 것을 알고 저는 어떻게든 형장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골수에 맺힌 한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이지 당장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형장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고 신고가 많으시어 기력이 아직 족하시지 못하겠기에 그래 반년이고 1년이고 서서히 기운을 기르신 다음에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듣고 나자 무송은 크게 웃고 다음에 한마디 물었다. 그 장문신이라고 하는 자는 대체 머리가 몇이고 팔은 몇 개 달렸습니까? 그야 머리 하나에 팔 둘이지요. 그 밖에 더 있을 턱이 있습니까? 무송은 다시 한 차례 웃고 말하였다. 나는 또 그자가 혹시 머리 3개 달린 사람으로 나탁대자의 수단을 갖기라도 하였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든 머리가 단지 1개에다 팔이 오직 2개뿐이라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소관영, 이 길로 우리 그자에게로 같이 가십시다. 아닙니다. 좀 더 앉아 계십시오. 우리 아버님께서도 형장을 만나보시겠다 하셨고 하니 내일쯤이라도 사람을 쾌알림으로 가만히 보내보아서 만약 그자가 집에 있다거든 모레쯤 가시기로 하시지요. 그러나 무송은 남달리 성미가 급하다. 소관영께서 그자에게 맞으신 까닭을 내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내 대장부에 하는 일이 그래서는 못 쓰지요. 가면 가고 말면 말 일이지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가 어디 있단 말씀이요. 무송이 말을 마칠까 하였을 때 문득 병풍 뒤로부터 한 사람이 나오니 그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시은의 엄친 관영상공이다. 내 병풍 뒤에서 의사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소이다. 자, 이제 같이 후당으로 들어가서 우리 말씀하십시다. 무송은 그들 부자를 따라서 후당으로 들어갔다. 자, 개 앉으십시오. 노간영은 무송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양하였다. 소인은 상공치하에 일개 재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감히 상공과 되자를 하다니 될 뻔이나 한 일입니까? 그래도 노간영은 제3 권하여 맞이 않는다. 무송은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시은은 그대로 곁에가 서 있는 채로다. 무송은 그에게 앉기를 권하자 노간영도 아들에게 한마디 하였다. 기왕 의사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침 외인도 없으니 너도 개 앉으려무나. 마침내 시은도 자리에 앉았다. 이윽고 종들이 술과 안주, 과일, 반찬 등을 내어온다. 노간영은 무송을 위하여 몸소 잔을 잡고 말하였다. 내 아들에게 들으셨으니 이미 아시겠소마는 이 아이가 쾌알림에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무어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요 실로 맹주를 장이 보이고 또 호협한 기상을 더하게 하기 위함인데 저 장문신이라나 하는 놈이 오직 제 수단 하나를 믿고서 내 아들을 쫓아내니 아무래도 의사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이 원수를 갚고 이 원한을 풀 도리가 없을까 보이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버리시지 않겠다면 부디 이 술잔을 받으시고 아주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의 사배를 받으시오. 무송은 대답한다. 소인이 무슨 재주와 학식이 있어서 감히 소관영의 사배를 받겠습니까? 상공께서 자꾸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 소인은 참으로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서 이 잔을 받으시오. 무송이 마침내 노간영에게 잔을 받아 마시니 시은은 곧 그 자리에서 그에게 사배를 드린다. 무송은 황망히 답례하였다. 이로써 무송과 시은 두 사람은 서로 의를 맺어 형제가 된 것이다. 이날 무송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이나 취하도록 마셨다. 관영 부자는 종자를 시켜 그를 부축하여 돌아가 편히 쉬게 하였다. 그 이튿날이다. 시은은 무송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사람을 쾌알림으로 보내서 알아보았더니 장문신이가 집에 없답니다. 형님, 내일이나 가보시기로 하시지요. 그는 간밤에 무송이 술이 과하였던 것을 생각하고 부친과 상의한 다음에 오늘은 하루 편히 쉬게 하리라 하여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물론 무송은 그 속을 알 턱이 없었다. 그렇다면 내일로 하지. 조반을 치르고 나자 두 사람은 영전으로 나가서 한동안 거닐다가 돌아와 서로 창법을 이야기하고 곤봉을 시험하였다. 이윽고 해가 한낮을 가리킨다. 시은은 무송을 안으로 청하여다가 점심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반찬과 안주 등은 상에 가득 놓여 있어도 정작 술은 단 몇 잔을 권하지 않는다. 무송은 마음에 심히 부족하였다. 점심을 마치고 무송이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있으려니까 2명 종자가 욕통을 들고 와서 그에게 목욕하기를 권한다. 무송은 한마디 물었다. 소관영께서 오늘은 도무지 술을 권하지 않으시니 그 웬 까닭이냐? 종자가 대답한다. 바른대로 말씀합지요. 오늘 새벽에 관용상공 부자분이 서로 의논하시기를 도둑께서 간밤에 약주가 과하시어 만약 오늘 쾌알림에 가셨다가는 자칫 실수가 있으실지 모르겠으니 오늘 하루는 약주도 드리지 말고 편히 쉬시게 한 다음에 내일 가보시게 하자고 그러시는군요. 그래, 내가 술에 취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란 말이지. 예. 이날 밤 무송은 일찍 자고 이튿날은 새벽같이 일어났다. 그는 세수하기를 마치자 머리에는 만자두건을 쓰고 몸에는 토색 보삼을 입고 이마에다가 고약을 붙여 금인을 감추었다. 차리고 나자 마침 시은이 종자를 보내어 와서 조반을 드시라고 청한다. 무송은 곧 안으로 들어가서 시은과 함께 식사를 했다. 다반을 마치고 나자 시은이 묻는다. 형님, 말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무송이 대답한다. 다리가 이렇게 성한 게 2씩이나 있는데 말은 타서 뭘 하겠나. 그냥 걸어서 가겠네마는 내 꼭 한 가지 청이 있는걸. 무슨 청이신가요? 어서 말씀하시지요. 청이란 다른 게 아닐세. 이제 성을 지나서 쾌알림까지 가는 도중에 술집을 지나는 대로 한 집에서 꼭 3잔씩 나를 술을 먹게 해주어야 하느니. 시은은 듣고 나자 적이 난처한 얼굴을 하고 동문을 나서서 쾌알림까지 가는 사이에 술집이라는 것이 도합 12군데나 있는데 만약 한 집에서 석잔씩을 잡수신다면 모두 36잔이 될 것이라 그렇게 크게 취해가지고서야 대체 무슨 수로 장문신이를 당해내시겠습니까? 무송은 크게 웃었다. 그것은 자네가 모르고 하는 말일세. 남들은 몰라도 나는 도리어 술을 안 먹고는 기운을 못 쓰느니. 그것도 몇 잔쯤 먹어서는 소용이 없지. 꼭 취할 만큼 먹어야만 한다는 그 말일세. 내가 경양강 위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을 때만 하여도 술이 잔뜩 취하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술이 안 들어갔더라면 그게 좀처럼 쉬운 일이겠나. 만약에 참말로 그러시다면 들이다뿐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술은 우리 집에 썩 좋은 것이 있으니 술과 안주를 종자놈에게 들려가지고 천천히 가시면서 잡수시기로 하시지요. 그래주면 퍽 좋겠네. 시은은 즉시 2명 종자에게 분부하여 술을 메고 먼저 떠나서 술집을 만나거든 그곳에서 기다리라 이르고 무송과 함께 마침내 맹주 동문을 나섰다. 노간영은 그들이 쾌알림으로 향하는 것을 보자 가장 건장한 군한 20여 명을 가려내어 먼 발치로 따라가서 접응하게 한다. 때는 7월의 청기다. 더위는 아직 물러가지 않았으나 불어드는 바람은 벌써 가을인 양 소슬하다. 동문 밖을 나서서 400~500보나 갔을까. 관도 곁에 벌써 술집 하나가 있다. 그 앞에 이르러 보니 식담을 메고 먼저 집을 떠난 2명의 종자가 그 안에서 등대하고 있다. 곧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무송은 큰 잔으로 셋을 기울였다. 술맛이 과연 상줄만 하다. 무송이 마시기를 마치자 종자는 황망히 기명을 수습하여 가지고 또 앞서 떠났다. 2 사람은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을 나섰다. 한가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시 길을 가기 오리가 미처 못되어 숲속에 높직하니 술집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이 보인다. 이르러 보니 2명 종자가 이미 탁자 위에다 과일과 안주를 버려놓고 등대한다. 무송은 들어가서 또 큰 잔으로 셋을 기울였다. 2명 종자는 다시 술잔을 수습하여 앞서 떠났다. 시은과 무송이 주점을 나서서 다시 길을 걷기 7~8마장이나 하여 또 술집 하나가 나선다. 무송은 들어가서 큰 잔으로 또 셋을 기울였다. 대체 이렇게 하기를 10여 차례나 거듭하고 나서 그들은 마침내 저 앞에 쾌알림이 빤히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다. 무송은 걸음을 멈추며 시은을 돌아다 보고서 말하였다.
그럼 이제 자네는 좀 뒤떨어져 오게.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장문신이를 너무 얕보지 마시고 부디 각별히 용심하십시오. 그건 염려 말게. 무송은 종자 하나만을 데리고서 쾌활림을 향하여 갔다. 이때 그는 아직 약간의 술기운을 띄었을 뿐이나 짐진 만취한 양으로 앞으로 넘어질 듯 뒤로 자빠질 듯 동으로 비틀 서로 휘청 서너 마장 길을 걸어 수림 앞에 이르렀다. 종자가 문득 손을 들어 앞에 보이는 정자길 입구를 가리키며 일러준다. 저기 보이는 것이 바로 장문신이의 주점입니다. 그럼 너는 어디 가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내가 장문신이를 때려 눕히거든 그때 나오너라. 이렇게 분부하기를 마치고 무송이 비틀걸음으로 숲속을 빠져나가려니까 한 그루 회나무 나무 아래에 금강역사만한 기골이 지극히 장대한 자가 몸에 백포삼을 떨쳐 있고 손에 승불자를 들고 교의에 앉아 있다. 무송은 크게 취한 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 앞을 지나면서 가만히 곁눈을 들어 살펴보니 형룡이 심히 추악하다. 아마 이자가 장문신인 게로군. 무송은 속으로 생각하며 그 앞을 지나 마침내 장문신의 주점 앞까지 찾아 이르렀다. 무송은 썩 안으로 들어섰다. 술청 뒤에 젊은 계집 하나가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슬쩍 무송의 행색을 훑어본다. 바로 장문신이 맹주에 들어와서 새로 얻어들인 첩이었다. 무송은 안으로 들어서자 술청 앞으로 가까이 자리를 잡고 앉아 눈을 똑바로 뜨고 계집의 얼굴만 뚫어지게 보았다. 계집은 눈살을 얄밉게 찌푸리며 외면을 한다. 무송이 가게 안을 둘러보니 한편에서는 고기를 썰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만두를 찌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6, 7명이나 된다. 무송은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거 술 파는 사람이 없느냐? 한 사람이 황망히 그의 앞으로 달려와서 묻는다. 약주는 얼마나 드릴까요? 한 2억은 먹겠다마는 술맛이 어떤지 우선 조금만 갖다가 맛을 좀 보여다오. 일하는 사람은 곧 술청 앞으로 가서 계집에게 술 2군을 따라주라 하여 우선 2어장가량 데워다가 무송에게 주었다. 무송은 술잔을 들어 코앞에다가 갖다 대고 잠깐 냄새를 맡아본 다음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중얼거렸다. 틀렸다. 틀렸어. 이거 어디 먹겠느냐. 어서 다른 걸 가져오너라. 일하는 이는 무송이 술이 크게 취한 것을 보고 곧 계집에게 말하여 상등주를 따라 달래다가 무송에게 주었다. 무송은 단 한 모금을 마셔보고 다시 소리친다. 이것도 어디 먹겠냐. 어서 다른 걸 갖다 다오. 일하는 사람은 몹시 비위가 거슬린 눈치였으나 그래도 참고 술병을 들고 다시 술청 앞으로 가서 속삭인다. 저자가 어디서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공연스리 트집을 잡으려고만 드니 얼른 진국으로 몇 잔 먹여서 내보내시죠. 계집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다음에 1등상 새코주를 따라 주었다. 무송은 한 잔 먹어보고 말하였다. 이 술은 그냥 먹겠구먼. 그런데 여봐라, 너희 집 주인의 성이 무엇이냐? 장씨입니다. 장가라, 어째서 이가 아니고 장가란 말이냐? 계집이 듣다 참지 못하고 한마디 쫑알댄다. 저게 어디서 처먹고 얘 와서 지랄인고. 종업원이 얼른 눈짓을 하고 소근거린다. 어디 먼 시골에서 얘가 어딘지도 모르고 온 놈입니다. 저야 뭐라고 짓거리거나 우리는 그저 모른 채 하십시다. 무송이 술잔을 들다 말고 고개를 획 돌리며 무슨 얘기들이냐? 뭐 내가 어쨌다고? 종업원은 얼른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지요. 손님은 상간 마시고 어서 약주나 드십시오. 술이나 먹겠다마는 예, 저 술청에 앉아있는 색시더러 이리 좀 내려와서 술이나 한 잔 따르라고 그래라. 이 말에 종업원은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이건 눈도 없나? 아, 우리 댁 주인 아시쇼. 아따 이놈아, 너희 집 주인 아시라고 나 술 한 잔 따라주지 못할 게 무엇냐. 계집은 마침내 참다 못하여 원참 나중에는 별꼴을 다 보겠네. 어디서 빌어먹다 온 녀석이 이성화야. 연애 욕짓거리를 하며 얼굴이 새빨개 가지고 술청에서 내려와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이것을 보자 무송은 우통을 훌떡 벗어붙이고 그대로 술청 안으로 달려들어가 한 손으로 계집의 허리를 움켜쥐고 또 한 손으로는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술청 옆에 술이 그득그득 담힌 크나큰 술통이 서너 개나 놓여있다. 무송은 계집을 번쩍 들어서 술통 속에다가 풍덩 집어넣었다. 이것을 보자 기운께나 쓴다는 일하는 무리들이 5~6명이나 일제히 무송을 향해 달려든다. 무송은 손에 닥치는 대로 그저 한 놈씩 붙잡아다가 그대로 술통 속에다 매다 꽂았다. 한 통에 한 놈씩 세 놈을 쳐받고 나니까 더 넣을 술통이 없다. 무송은 남은 놈들을 그대로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서 땅바닥에다 눕혀버렸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재빨리 몸을 빼쳐 밖으로 나간 녀석이 있다. 무송은 그놈이 필시 이 일을 장문신이한테 알리러 간 것이리라 생각하고 자기도 곧 밖으로 나갔다. 과연 저편으로부터 장문신이 허겁지겁 달려온다. 무송은 그대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장문신이 비록 기운이 장사라고는 하나 첫째는 근래에 주색에 빠져 몸이 많이 상하였고 둘째는 또 무송의 술 취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우습게 알았으니 미리 일을 꾸며가지고 온 그를 제가 어찌 당하여 낼 길이 있겠는가. 무송이 힘껏 내리지른 발길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그대로 복장을 얻어맞고 애쿠 소리를 지르며 두 손으로 배를 잔뜩 움켜쥐고 쭈그리고 앉는 놈을 무송이 다시 오른발을 번쩍 들어 면상을 한번 지르니 그대로 보기 좋게 뒤로 나가 자빠진다. 원래 무송의 이 수단은 옥한 보원 안각이라 하는 것으로 아무나 쉽사리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문신이가 뒤로 나가 떨어지자 무송은 곧 달려들어 그의 가슴을 한 발로 꽉 밟고 서서 흡사 돌덩이 같은 주먹을 들어 그 면상을 마구 쳤다. 마침내 장문신의 입에서 살려주오 하는 소리가 나왔다. 무송은 손을 멈추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놈, 내가 살고 싶으냐? 진정 살고 싶다면 내 3가지 조목을 시행해야만 하느니라. 3가지는 말도 말고 300가지라도 시행하오리다. 제발 그저 살려만 주시오. 그러면 내 말할 것이니 내 자세히 들어라. 지금 당장 응당 가와 진무를 본주인 금한표 시은에게 돌려보내겠느냐. 이것이 첫째 조목이다. 네, 그렇게 합지요. 그렇게 합지요. 둘째는 이 쾌알림의 두목격으로 있던 호골들을 모조리 불러다 시은에게 일일이 인사드리게 해야 하느니라. 네, 그러겠느냐. 네, 합지요. 그리고 셋째는 내 오늘로 당장 이 쾌알림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느니라. 그리고 다시는 이 맹주 부근에는 얼씬도 말아라. 내가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그때의 내 손에 맞아 죽더라도 원망은 못하느니라.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럽지요. 그제서야 무송이 땅에서 그를 일으켜 보니 볼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입술은 퉁퉁 부르터 오르고 모가지는 한옆으로 비뚤어지고 이마에서는 그대로 선지피가 뚝뚝 떨어진다. 무송은 그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시 꾸짖었다. 네 이놈아, 경양강 호랑이도 내 3주먹으로 죽고 말았다. 너 같은 놈이야 말에 뭘 하겠느냐. 장문신이는 그제서야 그가 바로 무송임을 알고 마음에 더욱 황급하여 연하여 살려줍쇼를 반복한다. 때마침 시은이 수십 명 건장한 군한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이르렀다. 이미 무송이 장문신에게 이긴 것을 보고 시은의 기쁨은 컸다. 수하 장정들로 더불어 무송을 옹이하고 서니 무송은 다시 한번 장문신이를 보고 분부를 내린다. 본 주인께서 이렇듯 예까지 와 계시니 내 지금 당장 내가 이른 대로 거행하렸다. 장문신은 그 길로 즉시 가와진무를 시은에게 돌려주고 쾌알림 안에 10여 명 호골들을 불러다가 시은과 무송에게 인사를 드리게 한 다음 저는 그날로 행리를 수습하여 마침내 수레에 몸을 싣고 떠나버렸다. 이날부터 시은이 다시 쾌알림을 맡게 되니 시은은 무송과 함께 연일 술을 마시며 그를 알기를 친형만 못지않았다. 그로부터 달포 지났을까 한 어느 날이다. 시은과 무송이 함께 앉아 한가로운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려니까 문득 문 앞에서 2~5명 군한의 무리가 말 한 피를 끌고 와서 안에다 대고 묻는다.
어느 어른이 호랑이 잡으신 무도두신가요? 시은이 밖을 내다보니 바로 맹주 수어 병마 도감의 무리들이다. 시은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너희들이 무도두는 왜 찾느냐? 군안이 대답한다. 도감상공께서 무도두의 영웅된 이름을 들으시고 저희들더러 말을 가지고 가서 모시고 오라 하시기로 이렇듯 온 터입니다. 여기 상공에 균첩이 있으니 보십시오. 시은은 바닷속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한다. 장도감으로 말하면 곧 우리 부친의 상사관이다. 또 무송으로 말하면 맹주 노송용으로 귀양 온 사람이니 역시 도감 관하에 속하는 터라 이렇듯 청하는데 아니 보낼 도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시은은 무송에게 한마디 물었다. 장도감 상공께서 말까지 보내시며 청하시는데 형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무송은 본래가 강직한 사람이라 아무런 자세한 까닭도 모르고 대답한다. 도감 상공께서 모처럼 부르시는데 가 배워야지. 그는 곧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들을 따라 말 타고 맹주 성내로 들어갔다. 장도감 댁 앞에서 말을 내려 바로 청전에 이르니 때마침 장몽방이 청상에 앉아 있다가 무송이 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가까이 나와서 보이라고 분부다. 무송이 청하로 나아가 절하여 뵙고 한 옆에 가 손길을 맞잡고 서니 장도감은 그를 내려다보고 말한다. 내 일찍이 들으니 너야말로 대장부로서 영웅무적이라더구나. 내 장전에 너와 같은 인물이 없어서 그래서 내게 묻거니와 내 즐겨 내 수하의 친수인이 되겠느냐. 무송은 끌어앉아 칭사하였다. 소인은 노성영내의 한낱 죄수일 뿐이온데 만약 은상께서 그렇듯 소인을 써주신다면 소인이 마땅히 은상을 모시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장도감은 크게 기뻐하였다. 곧 과압주를 내어오라 하여 무송으로 취하도록 마시게 하고 이날은 전청 낭하 곁에 이방 하나를 치워주어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하고 그 이튿날 사람을 시은에게로 보내어 아주 무송의 행리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부터 도감상공은 때때로 무송을 후당으로 불러들여 술도 주며 밥도 주어 마치 가족처럼 대접하니 무송은 이것을 보고 속으로 가만히 생각한다. 상공께서 나를 이렇듯 알아주시니 나도 마땅히 상공 은혜를 만분의 1이나마 보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틈을 타서 쾌활림으로 시은을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송은 오직 지성으로 장도감을 섬겼다. 이렇듯 무송이 상공에게 귀여움을 받고 지내는 것을 알자 사람들은 도감에게 무슨 공사가 있으면 먼저 무송에게 와서 청한다. 무송도 들어줄 만한 청이면 곧 상공에게 말씀하였고 또 그의 말이라면 상공이 모두 들어주니 이로 인하여 무송에게 금은이나 비단 등속을 보내는 이가 많았다. 무송은 이에 상자 하나를 사서 받은 물건들을 모두 그 속에다 간직하였다. 때는 덧없이 흘렀다. 어느덧 8월 중추. 이슬은 차갑고 바람은 서늘하다. 우물가의 오동나무는 이미 잎새가 떨어지고 목 가운데 연꽃은 어느 틈에 열매를 맺었다. 기러기 울음 처량하고 귀뚜라미 소리 애절한데 바람에 춤추는 버드나무 가지가 반쯤 남고 비를 머금은 연꽃은 빛이 더욱 고운데 장도감은 후당 원악루 아래에다 크게 연석을 베풀고 무송을 불러들여 함께 중추명호를 즐기자고 한다. 무송이 후당으로 들어가 보니 상공의 부인과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나와 있다. 그는 겨우 한 잔 술을 기울였을 따름으로 곧 몸을 돌이켜 밖으로 나오려 하였다. 이를 보고 장도감은 무송을 앞으로 불러 묻는다. 내 어디로 가느냐? 무송은 아래였다. 은상 깨워서 위에 계시고 부인과 가족들이 모두 예 나와 계시기로 소인은 물러나려고 하옵니다. 듣고 나자 장도감은 크게 웃는다. 그 옳지 않은 말이다. 내 너의 의사됨을 공경하여 한 집안 사람같이 생각하고 불러들인 터에 내 구태여 회피하려 하다니 그 될 뻔이나 한 소리냐. 어서 개 앉아라. 그러나 무송은 사양하였다. 소인은 한낱 죄수이온데 어찌 감히 은상과 한자리에 모시고 안싸우리까. 내 과히 겸사 말하라. 마침 외인도 없고 한 터에 좀 앉기로 어떠하랴. 무송은 다시 4~5차례 사양하였으나 장도감은 굳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무송은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장도감은 곧 시비에게 명하여 무송에게 술을 권하게 한다. 무송은 7, 8배나 잔을 거듭하였다. 그러자 장도감은 문득 생각난 듯이 대장부 술 마심에 어찌 작은 잔으로 할까 보냐. 곧 큰 술잔을 내어오라 하여 연주전으로 권하기를 다시 여러 잔 하였다. 때마침 달이 중천에 오르며 동창을 비치어 박다. 장도감은 문득 사랑하는 시비 옥란을 앞으로 불러 분부하였다. 이 자리에 따로 외인이라고는 없고 다만 내 신복인 무도두가 있을 뿐이니 내 조금도 어려워 말고 이 중추명월에 시경곡을 하나 불러서 들려다오. 옥란은 곧 상판을 잡고 앉아서 동파학사의 중추 수조가를 불렀다. 옥란의 인물도 고우려니와 그 소리 또한 아름다워 가히 술자리에 들만하다. 옥란이 소리하기를 마치고 한옆으로 물러가 앉자 장도감은 다시 그에게 분부한다. 옥란아, 내 술 한 순 잡아라. 옥란은 곧 잔을 잡고 자리에 나왔다. 시비 하나가 일어서서 술을 따르니 옥란은 첫 잔을 상공에게 드리고 둘째 잔은 부인에게 돌리고 셋째 잔은 곧 무송에게 권한다. 무송은 송구스러워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받아서 한숨에 마시고 잔을 돌렸다. 장도감이 옥란을 손으로 가리키며 무송에게 말한다. 이 애가 지극히 총명하고 영리하며 내 지금 들어보았으니 알리라마는 음유를 잘하고 또 침선에 능하다. 내 이제 수일 내로 길이를 택하여 이 옥란이로 너의 처시를 삼아줄까 하거니와 내 의향은 어떠하냐. 무송은 곧 몸을 일으켜 2번 절하고 너무나 가분한 말씀이오라 소인은 오직 황공하올 뿐입니다. 내 과히 사양 말하라. 다시 잔을 들어서 권하니 무송은 또 연달아 10여 배를 기울이고 혹시 치중에 예절을 잃는 일이나 없을까 저하여 마침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상공과 부인에게 살해하고 자기 방으로 물러나왔다. 그러나 배가 불러서 곧 자리에 못 들겠다. 무송은 즉시 옷과 두건을 벗고 한 자루 초봉을 들고 나와 달빛 아래서 몇 차례인가 봉수를 시험하였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어느덧 삼경쯤은 된 듯 싶다. 무송은 그만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후당 뒤로부터 난데없이 도적이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송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곧 초봉을 손에 들고 후당 뒤로 달려갔다. 때마침 옥란이가 허둥지둥 그 편으로 달려나오다가 무송과 마주치자 급히 외친다. 어서 좀 가보세요. 도적놈이 바로 지금 화원 앞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무송은 끝까지 듣지 않고 곧 초봉을 고쳐잡자 화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나 그 안을 한 차례 돌아보아도 도적의 그림자는 찾을 수가 없다. 마음에 괴이하게 생각하며 몸을 돌이켜 다시 밖으로 달려나올 때다. 천만 뜻밖으로 캄캄한 그늘 속으로 걸상 하나가 날아와서 무송을 맞춰 땅에 넘어뜨리더니 7, 8명 군안의 무리가 우르르 몰려나와 도적놈 잡았다. 큰 소리로 외치며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무송을 단단히 묶어버린다. 무송은 급히 외쳤다. 아니요, 나요, 나. 나야, 나. 무송이야. 그러나 그 말을 누가 들을 것인가. 그대로 묶어서 잡아 끌며 후당으로 들어가니 문득 당상에 등촉이 휘황하며 장도감이 청상에 나와 앉아 이리로 끌고 오너라 하고 분부한다. 무송이 그 앞에 나가자 큰 소리로 아뢰었다. 소인은 도적이 아니라 바로 무송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도감은 그를 보자 크게 노하여 얼굴빛을 변하며 꾸짖었다. 내 이놈, 귀양살이 온 강도놈아. 내 어떻게 너를 사람을 만들어 볼까 하여 그간 많이 돌봐주었으며 바로 지금은 또 한자리에서 술까지 먹게 하였건만 내 종씨 도적의 마음을 고치지 못하고 이러더란 말이냐. 허, 괘씸한지고. 무송은 크게 외쳤다. 억울한 말씀이십니다. 도적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인은 도적을 잡으러 뛰어나왔을 뿐이옵지 소인을 도리어 잡아가지고 도적이라 하니 참으로 모를 말씀입니다. 무송은 이래도 일개 천하장부이옵니다. 도적 누명이 당하옵니까? 장도감은 꾸짖었다. 내 이놈 듣기 싫다. 여봐라. 곧 이놈을 끌고 이놈의 방으로 가서 작물의 유무를 알아오도록 하여라.
군안의 무리들은 즉시 무송을 앞세우고 그의 방으로 갔다. 큰 상자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보니 위에는 옷가지가 들어있어도 그 옷가지를 젖히고 보니 밑에는 은과 술과 기명 등속이다. 대략 1,200냥어치의 작물이었다. 무송은 이것을 보자 너무나 뜻밖의 일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오직 바보같이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뿐이다. 군안의 무리들은 상자를 들고 청전으로 나가 장도감에게 보였다. 보고 나자 장도감은 크게 노하여 더욱 소리를 가다듬어 무송을 꾸짖었다. 원 저런 죽일 놈이 어찌 이렇듯 무례할 때가 있을꼬. 작물이 이미 내 상자 속에서 나왔는데 이제 다시 무슨 말이 있겠느냐. 내가 외모는 비록 사람 형상이나 속에는 도리어 도적의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작물의 증거가 이렇듯 명백하니 뭐 이 자리에서 여러 말 할 것도 없다. 말을 마치자 장도감은 고개를 돌려 군안의 무리들에게 분부를 내렸다. 이 작물들을 말끔히 봉을 하고 저놈을 기밀방으로 데려다가 엄히 가두도록 하여라. 무송은 몇 차례인가 소리를 높여 자신의 억울함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들어주려는 이가 없다. 군안의 무리들은 도감의 분부대로 즉시 작물에다가 일일이 봉을 하고 무송을 기밀방으로 끌고 가서 그 안에다 가둬버렸다. 이렇듯 무송을 잡아놓고 나서 장도감은 그 밤으로 사람을 지부에게로 보내어 이 일을 말하게 하고 또 압사와 공목의 무리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쥐어주었다. 그 이튿날이다. 날이 밝자 지부가 청상에 오르니 좌우 죄인 잡는 관찰이 무송을 데리고 들어와서 청하에다 꿀리고 작물은 모두 청상에다 올린다. 장도감지 신복이 앞으로 나와서 장도감의 도적당한 문서를 드리자 지부는 대강 보고 나서 곧 좌우를 꾸짖어 무송을 썩 앞으로 끌어내라 호령이다. 그 소리가 한번 떨어지자 무리들이 한 묶음 신문하는 도구들을 내어다가 무송의 곁에다 놓는다. 무송은 이것을 보자 곧 입을 열어 자기의 죄 없음을 말하려 하였다. 그러나 지부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내 이놈, 내 본래가 한낱 멀리 유배해온 죄수이니 어찌 도적질이라 안 하겠느냐. 내가 필시 재물을 눈앞에 보자 마음이 움직여 한 노릇일 것이라. 이미 저렇듯 작물이 명백한 터에 내 놈의 말을 들어보면 무얼 하겠느냐. 말을 마치자 그는 무리들을 돌아보며 분부한다. 여봐라, 내 저놈을 매우 쳐라. 말이 한번 떨어지자 무송의 몸 위에 죽편이 그대로 빗발치듯 한다. 무송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죄 없음을 변명하여 본댔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마침내 자기가 도적질한 양으로 굴복하여 버렸다. 지부는 무송의 초장을 받은 다음에 그를 큰 칼 씌워 사수로에다 감금하게 하였다. 무송은 사수로에 갇히자 혼자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래, 장도감이란 놈이 이렇듯 흉계를 꾸며가지고 나를 이렇게 죄에 빠뜨리니 세상에 이럴 수도 있단 말인가. 내 만약에 죽지 않고 요행 살아서 나간다면 어떻게든 이 원수만은 갚고 말리라. 그러나 옥졸의 무리들은 그의 두 다리에다 굳게 족쇄를 채우고 그의 두 손에다 또 목줄을 채우니 설사 무송이 날개를 가졌기로 어찌 능히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